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우리 병신과 머저리 다 읽고 왔죠? 네.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약속한 이번에 학습활동, 병신과 머저리의 학습활동 비경쟁 토론을 해볼 건데요. 비경쟁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 쟁점 토론처럼 뭐 찬반을 나눠서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게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짝과 나누는 거예요. 독서를 바탕으로 한 대화, 독서 대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데 질문거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공통질문을 몇 개 마련해 놨어요. 공통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뒤에 보면 QR코드 있죠? 뒤에 QR코드 있어요. 서평 부분에 병신과 머저리 QR코드에 들어와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별 질문은 여러분이 읽다 보면 또 궁금증이 생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짝과 대화를 나눠 주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서평 쓰기도 선생님이 마련을 해놨는데, 원래 1시간 동안 서평을 쓸까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너무 안 나가서 서평 쓰기는 그냥 여러분에게 과제로 주고, 과제가 여러분한테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선택사항에 붙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서평까지 써오면 세부특기 사항에는 뭐 서평까지 작성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아니면 이 토론한 내용까지는 선생님이 고려를 할 테니까요. 우선 오늘 약속한 비경쟁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끼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끼리 하면은 내 발언 기회가 적어지잖아. 그래서 짝을 지을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양옆으로 짝 만들 수 있나요? 여기만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앞뒤로? 제가 5줄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다섯 명씩 짝으로 이렇게 짝을 이어지고요. 여기 이렇게 둘이 팀인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야. 둘. 현도 여기로 왔으면 좋겠는데. 둘. 혜훈이 옆에는 동현이냐? 네. 자, 어쨌든 여러분 둘씩 짝 지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양옆에 친구들이 제일 좋고요. 여기는 앞뒤로 해주세요. 그렇죠? 양옆 친구. 혹시 짝이 안 맞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셋이서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26시간 맞죠? 딱 맞아요? 그럼 어쨌든 2명씩 잘 짝을 지금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야 돼요? 아니면 떠들어야 돼? 떠들어야지. 선생님은 떠드는 거 되게 좋아한다 했죠? 수업을 들으세요. 이게 지금 선생님 집중해 주세요 할 때는 여러분 조용히 집중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대화를 나눌 때는 시끄럽게 여러분 생각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공통질문 책에 있잖아. 첫 번째, 여성이 자신과 쓴 원고를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고가 진짜로 살아있는 이상은 내가 쓴 원고 같은 경우는 극복할 수 없다고 이런 거죠. 현실을 부정한 거죠. 현실을 깨닫고 자기가 그 망상한 거를 먼저 보여요. 이제 병신이 형이고 머저리가 내가 형님에게는 명료하는 마이크야. 듣고 있어. 그래서 병신이 형이고 머저리가 동생이잖아. 형한테는 그 아픈 데가 드러나 있는 거고, 동생은 아픈 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자기 자신 모르니까. 얼굴이라는 게 되게 안 돼. 명료한 얼굴이라는 게 아픈 원인, 원인 이런 거고, 형은 알지만 동생은 모르니까, 그래서 얼굴이 있지만 나에게는 없다. 우리 합의된 의견을 쓰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의견 쓰면 됩니다. 각자의 의견.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자,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학습활동지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대화다. 대화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까? 좀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 대화하면서. 소설을 쓰면서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소설을 쓰면서 그 트라우마 그거 하고 싶었는데 만나버렸잖아. 정말 쓸모가 없구나. 내가 트라우마 만든 거 진짜 내 선상뿐이구나. 허무함, 후회감 그런 걸로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자기 미안 같은 거야.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자기 미안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태운 거지. 그래 넣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가 형에게는 영롱한 얼굴이 있지만 나에게는 없다. 자, 여러분 지금 토론한 내용 타이핑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쓴 내용들 좀 공유 좀 할게요. 먼저 좀 길게 쓴 친구들의 내용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이 자신이 쓴 원고를 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 질문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소설은 형이 원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죠. 형이 김일병을 살리고 어떻게 보면 오감모를 죽인 거잖아요. 그거는 형이 원하는 현실일 거예요. 즉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형은 스스로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되뇌이는 것 같다. 하지만 오감모를 보고 잊고 싶은 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쓴 소설에 환멸감을 느껴 태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엄청 잘 썼는데? 그렇죠. 불을 태운 게 꼭 나쁜 걸까요? 소설을 불태운 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관념에 불과한 것. 불태우고 뭐 할 것 같아요? 형은 앞으로 그럼 똑같이 예전처럼 방구석에서 소설만 쓸까요? 술 마시고?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죠? 좀 더 나은 정의로운 삶을 살 것 같은. 기존에는 어떻게 살았어? 좀 비겁하게 살았죠? 그런 형이 좀 나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형에게는 명료한 얼굴이 있지만 나에게는 없다 라고 말한 이유를 얼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형은 명확한 상처가 있죠. 마음의 상처예요. 그리고 내면의 얼굴이 뚜렷하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정체성, 그치? 정체성. 자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경우 외면과 내면의 얼굴 모두 우중충한 서한 해양성 비 오기 10분 전 날씨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얼굴은 나의 경우 심리 상태이자 무기력의 원인이라고, 형의 경우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봤다. 형은 트라우마라는 근거가 있는데 나의 경우는 없다. 나는 이 부분을 없다가 아니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냥 무기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분명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은 있다. 따라서 나에게도 아직 찾지 못한 얼굴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결론을 줬네요. 그죠? 그러나 다만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형에 비하면 그 찾는 과정이 좀 어떻다는 거야? 더디고 어렵다. 그렇죠? 라는 얘기겠죠. 나의 무기력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되게 길게 써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형의 전쟁 PTSD이다. 외과의로 살던 형이 갑자기 술에 취해서 소설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는 동생의 마음도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려야 하니 잘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더 심한 무기력에 빠졌을 것 같다. 상상력을 가미해서 잘 이야기해준 것 같아요. 둘째로, 무기력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다. 나는 스스로 무기력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원인이 없다는 것까지도 안다. 물론 무기력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자아 효능감과 자기 내면의 이해라고 생각한다. 되게 심리학적인 접근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특별한 답변을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전혀 아니야. 이건 전혀 아니야. 그쵸? 왜? 애인과 헤어진 계기가 오히려 뭐예요? 무기력함 때문이었잖아요. 혜인이 편지 보냈잖아. 그쵸? 혜인이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요거 한번 볼까요? 혁명시대의 사람이라고 본 거야. 그치? 형은 뭐야? 전쟁시대, 전후세대로 본 거고, 나는 뭐로 본 거예요? 혁명을 겪었던 세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혁명시대의 사람인 나는 4.19 혁명, 5.16은 혁명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그쵸? 지금은 이제, 군사반란으로, 쿠데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 실패한 어떤 경험 때문에 무력감에 빠질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이러한 해석이 좀, 전반적으로 문예평론가들은 이러한 해석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작가가 이것은 혁명을 겪은 세대들의 무기력감에 대해 다룬 이야기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등장한 동생이 분명 무기력의 원인이 없진 않을 거야.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쵸? 그 원인을 우리 독자들이 추적해 가면, 시대적 배경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맞닿은 지점이 바로 4.19 혁명과 그 실패.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짓밟히게 됐잖아요. 왜 4.19 혁명 이후에 또 비슷한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그 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무력감 때문에 또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뭐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쭉 도미노를 깔았어.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 와서 발로 톡 쳐서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도미노. 그거 다시 세우고 싶어요? 아니요. 무력감이 생기지. 그죠? 그런 이유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잘 적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활동 내용들 잘 봤고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답변 해주세요. 네. 질문하면 여러분 같이 완성하는 줄거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형, 그리고 동생도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물론 동생이 서술자죠. 그래서 동생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형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관찰자로도 볼 수 있어요. 그쵸? 형은 직업이 뭐예요? 20년 경력의 외과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 소녀 수술하다가 소녀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서 밤마다 술을 먹고 오고, 그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도 안 나가죠? 자기 직장도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밤마다 뭘 하는 거야?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소녀의 죽음 이후 소설을 쓰는데, 사실 이 형은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 뭐야? 전쟁의 기억. 구체적인 기억이 하나 있죠? 그죠? 폐잔병이 되었을 때,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료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형 마음속에 내면에는 트라우마일 거예요. 자, 동생은 직업이 뭐예요? 화가죠. 그리고 화실을 운영하면서 자기 작품 활동도 하는 화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생도요, 형이랑 되게 비슷해, 성격이라기보다 감정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깔아져 있죠. 알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형은 소설 쓰기로 그걸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동생은 뭘 하고 있어요?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치? 정확하게 얼굴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형이 밤마다 쓰고 있는 그 소설을 몰래 훔쳐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쵸? 형의 소설 내용이 어떠냐면요. 사실 처음부터 이 김일병과 오관모가 나오진 않죠. 뭐로 시작해? 노루사냥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죠? 노루사냥 이야기. 그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어두운 배경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형의 어렸을 때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노루를 직접 사냥한 게 아니라, 노루 사냥에 몰입꾼으로 잠깐 간 거야. 그치? 그런데 노루가 총 맞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엔? 도망쳐 나와버리죠? 이거 여러분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비겁한 행동이에요? 비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결국 뭐 잡았다 이런 얘기 귀로만 듣잖아요. 그쵸? 도망친 첫 번째 기억인 거야. 도망쳤던 첫 번째 기억.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결국 김일병과 오관모 사이에서 형은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아?
실제로는 어떤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오관모가 김일병을 했든 뭐 했든 거기에 적극적으로 뭐지 저항하지 못한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이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곳에는 2등 중사 오관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긴 것도 막 독사같이 생겼다고 묘사가 되죠. 근데 성격도 어때요? 독사 같아. 신병들이 올 때마다 괴롭히죠. 뭐 대검 들고 막 협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관모에 아주 고약한 취향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남색을 밝힌다는 거. 옳지 못하다는 건 아니고, 남색, 그렇지. 남색을 밝히는 거,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그지? 뭐 접근하면 그것도 옳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색을 좀 밝히는데, 여기 또 다른 이 소설 속 이 안쪽 이야기, 내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김일병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내화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 소설이라는 건 다 알죠? 자, 안쪽에 이 김일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되게 유순한 얼굴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피부도 하얗고 살집도 좀 있는 편이며 코가 오똑한, 그쵸? 그래서 김일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김일병이 오자마자 오관모는 막 때리고 하면서 막 역시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김일병과 나가 위생병인 나가 낙오됩니다. 그러니까 아군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헤매고 있는데 누굴 만나게 돼요? 오관모도 같이 만나게 돼요. 이때 김일병 어떤 상태였어요? 팔이 하나 지금 없는 상태죠? 그죠? 뭐 포를 맞았는지 어땠는지 팔이 하나 절단된 상태로 굉장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예요. 셋이 같이 하게 됐는데 오관모가 김일병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쓸모가 없어졌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관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이 어때? 한정되어 있잖아. 한 포대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대? 입을 하나 줄여야겠군. 누굴 죽이겠다는 거야? 김일병을 죽이겠다는 생각합니다. 참새 가슴이 너는 그냥 지켜만 봐. 그지?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언제가 좋다고요? 첫눈 오는 날 내가 해결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뭐냐면 첫눈 오는 날까지는 좀 유예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뭐가 들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호성이 들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죠. 호성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아군이 가까이 있어. 그렇지. 아군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합류할 수 있고 김일병도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쓸모가 없다고 말했던 김일병이 오관모에게 쓸모가 생깁니다. 이거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쓸모가 생깁니다. 뭐야? 남색을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지. 성적으로 김일병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김일병은 사실 이때 약간 눈빛이 어때요? 좀 똘망똘망 살아있었어. 왜? 어떻게 보면 오관모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쓸모가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는데 이 기간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왜? 환부가 있잖아. 점점 어떻게 돼요? 썩어갑니다. 그래서 오관모가 어떻게? 김일병을 냄새난다면서 찾지 않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나한테 접근하지. 그죠? 나한테 접근합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김일병한테 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김일병의 낯빛은 어때요? 진짜 살아있는 표정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김일병이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설은 끝이 나죠. 그렇죠? 이 부상에 대해서 오관모가 살해 계획을 세우고 김일병이 지금 굉장히 깔아져 있는 상태에서 소설이 끝난 상태야. 근데 아직 결말이 났어 안 났어? 결말이 되지 않은 거지.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 지금 이 결말이 궁금해서 일이 손에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림도 안 그려져.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럼 형은 그냥 결말을 동생이 몰래 보는 거 알고 약 올리려고 야 한번 기다려봐라 하면서 일부러 안 쓰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야. 형도 무진 노력하고 있어요. 그쵸?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어떤 증거로 남아있냐면 휴지통에 파지가 이만큼 있었다고 그죠? 그죠? 계속 뭔가 결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추측을 하자면 문학작품이니까 우리 상상력을 좀 가미해보자면 왜 형은 결말을 제대로 못 쓰고 있을까? 결말은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과 좀 다르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 그쵸?
그래서 계속 뭔가 고치고 그러던 와중에 나는 이 답답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소설의 결말을 다시 쓰게 되죠. 그 전에 여러분 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혜인이 누군지 알죠? 네. 나의 옛 애인입니다. 그렇죠? 옛 애인인데 화실에서 일하던 그 미술교사인데 최근에 결혼을 한다고 했죠? 네. 그죠? 그래서 결혼하는 상대가 형의 지인이지 또 의사야. 의사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 통 전달하는데 편지의 내용이 꽤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내가 결혼할 사람에게 들어서 알지만 당신의 형은 선생님의 형은 6.25 전쟁의 전상자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환부를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형보다 더 끔찍한 어떤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환부를 알 수도 없고 어디가 아픈지 알 수도 없고 그치? 그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다는 거야? 당신이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떠났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과 나는 둘 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데 형은 전쟁의 트라우마 뚜렷한 상처가 있지만 나는 어떻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이 답답증을 못 이기고 결국 형의 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형의 원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방에서 어떻게 해요? 결말을 새로 짓게 됩니다. 자, 내용은 어떤 결말? 오관모에게 학대받는 김일병을 형이 살해하는 결말을 지어요. 그쵸? 왜냐면 형이 어쨌든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 동료를 죽이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죽였다는 것이 형이 직접 죽였든 아니면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이는 것을 그냥 묵과했든 결국엔 형의 살인이라고 나는 생각한 거야. 그래서 김일병을 살해하는 결말을 맺고 그날 단잠을 자죠. 다음날 형이 화실로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뚫어버리지. 왜 그랬을까? 아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결말이 틀렸다는 거야. 너는 잘 몰라. 너는 모를라. 곧 알게 될 테지만 하면서 형이 어떻게 보면 내가 쓴 결말을 보고 동생이 쓴 결말을 보고 결말을 진짜 제대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그날 이제 결말을 쓰게 되는데 어떤 결말이에요? 역으로 오관모를 죽이는 결말로 끝을 내요. 그러고 나서 형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활기를 찾고 병원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쵸? 자, 혜인 결혼식에 형도 가야겠죠? 왜? 형의 지인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갔다가 형이 돌아왔는데 어때요? 술에 잔뜩 취해서 왔죠? 뭐 경조사 가면 술 많이 먹고 올 수 있어. 그죠? 너무 취했고 와서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방에 들어가더니 원고를 가지고 마당에서 북북 찢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왜 불태웠을까? 그렇지. 오관모를 만났다는 거야. 즉 소설 속의 이야기는 뭐야? 가짜. 허구였던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소설 속에서 오관모를 살해하는 거? 관념 속에서 형은 계속 고민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게 곧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이 말했지만 노루 사냥 때부터 형은 되게 비겁하게 행동해왔거든요. 이 중간에 선생님이 얘기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형은 자기의 어떤 이 양심과 어떤 비겁함에 대한 그 어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예 내가 오관모처럼 비정한 사람이 돼보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맞아. 아이의 손을 밟는 장면 나오죠. 구걸하는 소녀의 발을 밟는데 형 이거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살살 밟아서. 살살 밟아서 애는 아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야. 난 비정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비겁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청 그 형의 내적 고통 좀 공감이 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랬는데 형은 말했지만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형은 6.25 전쟁의 상흔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막 찢으면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이 병신 새끼 하면서 막 찢죠.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야. 나는 전쟁의 뚜렷한 상을 갖고 있는 병신. 그렇다면 동생은 어때요? 동생한테 뭐라고 해? 머저리 같은 놈 하면서 욕을 하죠. 근데 동생은 어때요? 아픔의 근원을 알지 못해. 그러는 머저리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형의 극복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동생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실제로 동생이 나의 고통은, 나의 이 상흔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말로 소설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동생의 이 아픔의 근원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병신과 머저리였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본문 읽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 읽기. 그죠? 네. 선생님 본문을 좀 설명해주고 읽어주고 같이 그 주석도 달고 해야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오잖아요. 그런데 병신과 머저리는 본문의 주석 달기까지 하려면 그것만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QR코드에 들어가면 PDF 파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PPT 형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각 문단마다 주석을 좀 달아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 본문 읽기를 좀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좀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수업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본문에 대한 설명은 PDF에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찍어야 돼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 이 QR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찍어서 링크 여러분 학급 게시판에 학급 카카오톡 방에 공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효천아.